기술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모두 모여라. 안녕하세요. 드림톡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임소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응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여자, 근데 과학보다 학생을 더 사랑해서 과학교사를 하고 있는 여자, 무학중학교에 근무하는 과학교사 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정우슬 박사님께서는 미생물공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생국년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여기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정부가 연구비를 출연해서 만들어낸 정부기관이죠. 저는 30년째 지금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미생물입니다. 와, 진짜 나이만큼 안 보이세요. 30년 근무했다는 거 안 믿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미생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주로 하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조금은 어렵죠. 어렵고 멋져 보여요. 멋있어요. 네. 합성생물학 분야인데 네. 굉장히 어렵고 멋있어요. 네. 손미연 선생님께서는 화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데 요즘 네. 약간 온라인 직업이 바뀌었죠. 네, 맞아요. 오늘도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아침에 하고 이제 이걸 찍으러 온 건데요. 거의 저희의 생활은 교사라기보다 약간은 요즘 콜센터 직원, 그리고 컴퓨터 AS 직원, 그래서 원격 지원만 안 하다 뿐이지 전화로 거의 학생들을 지금 그 아바타처럼 부리고 있거든요. 오른쪽 로그인 눌러봐, 이름 넣어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드림톡 콘서트는 과학 분야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로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해 볼 분야는 과학 중에서도 생명공학인데요. 이게 생명공학이 얼핏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생물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거든요. 우리가 일단 생명과학의 진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생명과학 하면 딱 과학인데 생명을 다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나, 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식물, 동물,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사실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의 등살에 못 이기거나 혹은 네, 과학을 좋아해서 이제 들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방과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이제 끌어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하세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광고를 하시는데 진짜 많은 부분이 달팽이 주거나 구피 주거나 그러면 엄마들은 그걸 보는 순간 하지 마 이러는데 이제 아이는 구피를 보는 순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구피도 갖고 오고 막 달팽이도 갖고 오면 진짜 요만한 구피 한 마리 키우겠다고 막 마트 가서 3, 4만 원짜리 어항 이만한 거 사다가 구피 죽으면 그 어항 어떡해요.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과학교실인데 그런 생물학적인 걸 먼저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다루다 보니 가장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가장 흥미로운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한테 그 생명과학이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가장 소중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과학이고요. 중고등학생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좀 유식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풀이해가는 그런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아닐까 그런 교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생명과학의 한 가운데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과학이 그동안 굉장한 발전을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DNA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편집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생명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주변에 있는 문제들, 그쵸. 특히 질병 문제,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저희 생명과학을 통해서 해결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는 이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얼마나 삶의 질이 바꿔질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생명과학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항상 보게 되죠.
요즘에 막 생명과학 완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정말 이런 말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가는 주식시장에 생명과학 분야만 엄청나게 급등하는 형태를 보일 만큼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생명과학에 완전히 딱 포커스를 맞춰서,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사는 게 다 질병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잖아요. 저희가 진짜로 오늘 모신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이랑 그 다음에 연구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 저희가 정말 넓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 50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진짜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두 분께 중요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명과학 쪽 진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생명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 생명과학을 어떤 시각으로 대해야 될까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융합교육 전문가 제 이름을 지금 잊으셨군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생방송이라서 융합교육 전문가 손미연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손미현 선생님이고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제가 발표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SOS 선생님 과학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주제인데요. 저는 특별하게 생명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생명과학을 공부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아주 잠깐 좀 나쁘끄럽지만 상황극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상황극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변신을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나오나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조용해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세력을 넓혀가야 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는 옆집, 그 옆집으로 우리 세력을 펼쳐갈 거야. 잘 알겠어?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바로 킬러야, 킬러. 우리는 그 킬러를 피해야 돼. 잠깐만. 저기 킬러가 나타났어. 조용히 해. 쉿. 아무도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킬러가 지나갔어. 이제 됐어. 우리는 걸리지 않았어. 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세력을 펼쳐나갑시다. 네, 오글거리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했던 이 짧은 상황극은 뭐에 대한 얘기였을까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사실 이건 첩보 영화도 아니고요, 독립 영화도 아닙니다. 이건요, 제가 여름날 한참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처음 생물학을 공부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인간의 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름도 멋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죠. 그리고 암세포를 쫓는 그 내추럴 킬러 세포랑 암세포의 관련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머릿속에 이런 지금 첩보 영화 같은 상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인체가 유기적이고 정말 멋지게 되어 있는지 저는 처음으로 사실은 생명과학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당연히 입시라는 문제를 떠나서였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 1954년에 교육과정을 보게 됐어요. 54년이 언제냐면요,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 상태. 우리나라 교육열 진짜 대단하잖아요. 휴전 상태인데 교과서 수입해오고 교육과정 만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생명과학 분야가 뭐였냐면요, 보시면 전염병, 박테리아, 면역, 미생물 침입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그때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더니요, 여전히 발효 미생물 나와요. 우리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생충, 아마 공중위생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던 시대였고요. 전 재밌었던 거 품종 개량이에요. 지금은 전혀 농업 과목에서 다룰 것 같은 품종 개량.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많은 거를 산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50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생명공학기술, 생태계, 환경오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네, 생명과학은요, 나, 너, 우리 주변,
우리 주변의 동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물리나 화학과는 달리 굉장히 학문이 진화하고 변화되는 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물리는 F는 MA,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참고로 저 화학 전공이지만 그런 것들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과학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학기 초마다 항상 학생들한테 단원명을 주고 뭐 공부하기 싫으니? 라고 하면 진짜 남학생들, 성차별 발언 아니고요. 아마 가슴에 손을 얹으면 느끼실 거예요. 가장 남학생들 왜 암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생명과학 싫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암기하지 않고 생명과학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자가 찾아왔어요. 이제 대학생도 넘어서 다 큰 제자가 저한테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래서 얼마나 됐어? 했더니 3개월 됐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1년 지난다면 네가 그 마음 변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랬어요. 저는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저는 사랑은 호르몬이다 라는 얘기를 믿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정말 호르몬의 난장판 파티다 이런 얘기를 믿어요. 사실은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는 호르몬이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근데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생활과 주변을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나 애인이 생겼어. 너무 좋아. 가슴이 떨려. 내 몸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막 분출되나 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정말 모성애, 사랑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가 더 쏙쏙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AOA 아시죠? 심쿵의 가사 아세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타령처럼 어쩌면 좋아 심쿵해 내 품에 꼭 안기고 싶어 베이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근데 여러분 그 가사 보시면요. 노르에프네프린 이 호르몬의 완전한 그 현상을 그대로 가사에 옮겼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딱딱한 과학 교과서를 접하기 전에 교양서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유명한 것들 있죠. 생명학 강의, 하리하라님의 책들 이렇게 생명학에 관련된 강의나 재미있는 책을 보면서 먼저 그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생명을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요? 맨날 이렇게 하죠. 옥시토신, 도파민, 옥시토신은 모성애를 일으키는 호르몬, 모성애, 옥시토신, 모성애, 옥시토신 이렇게 외우고 시험 문제 딱 모성애를 나오게 하는 유발하는 호르몬은 이러면 여러분 옥시토신 외우고 답에다 옥시크린 딱 쓴다니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같이 학습하는 것들을 조금 키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이름 없는 들풀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이 있는 것들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관심을 갖고 상을 가지시면 바로 우리 생명이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진짜 재미있게 생명과학을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보면서 교사가 극한 직업이구나. 그럼요. 선글라스까지 끼시고. 네. 저는 교실에서 연기도 하고요. 세상에. 네. 저는 F는 M에 가르칠 때 막 책상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방금. 제 강의가 할 말을 잃게만 너무 재밌었는데요. 아시잖아요. 생명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생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화학이랑 다 연결되어 맞아요. 있으니까 네. 우리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 선생님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졸업한 지도 꽤 지났기 때문에 되게 궁금해 드리고 싶었던 게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과학 그때는 과학이 아니었죠. 슬기로운 생활이었는데 그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점차 올라갈수록 다들 극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과학 좋아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죠. 네, 요즘도 그런가요? 뭐 아주 없다고는 솔직히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그 너무 안 좋은 이미지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과학자를 그려보라고 하면 혼자서 외톨이로 막 친구도 아무도 없이 막 머리 삐쭉삐쭉한 이런 걸 그리거든요. 하지만 실제 이렇게 예쁜 멋있는 과학자분들이 계신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과학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과학 교사다 보니 그런 친구들을 되게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독특하다. 근데 저는 그 독특함의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호기심이 아닐까요? 호기심. 호기심. 맞아요. 그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왜일까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죠? 수업은 늦게 끝나거든요. 너무 맞아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또 눈에 띌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과학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매 수업 시간마다 끝나고 와서 자기가 공부했던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요? 선생님, 저 이런 책 읽었는데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해요. 저였어요. 네. 좀 친구 있으셨죠? 네. 친구 한 명 네. 있었어요. 똑같은 애 있잖아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한 명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안타까운 것 하나는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 사실은 어떤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멘토들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쉬움이 느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그 친구들에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아는 걸 다 대답을 해주고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우리 같이 알아볼까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대부분 안 알아와요. 즉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하나가 궁금했으면 그 하나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제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해됐다 그럼 넘기지 마시고요. 조금 더 깊숙하게 정말 이게 맞나?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습관이 조금 길러졌으면 그런 걸 연습했으면 그런 좋겠어요. 학생들이 좀 기억이 나요. 저희들도 연구소에 있으면 궁금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반갑죠. 놀랍죠. 네, 놀랍죠.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뭐 과학하고 박사하고 한다 그러면은 막 머리가 막 반짝반짝하고 천재야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박사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이 엉덩이가 무거운 무거워야죠. 거예요. 정말 그렇죠. 집요하고 엉덩이가 무겁게 이 노가다를 번질 수 있는 30년째 그래서,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박사들이 엉덩이가 커요. 그죠?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진짜. 박사 비하 발언을 위험. 제가 실제 그래서 네.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드림톡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금 생명과학을 진짜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손면 선생님께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명과학을 공부를 해서 그 진로로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할까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저희가 정흥채 박사님께서 여러분들께 명쾌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진짜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제 정흥채 네. 박사님께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명과학의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고 또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직업은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우리가 생명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생물학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생물학과 생명과학의 차이는 바로 DNA를 이해를 하기 전 또는 한 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아까 우리 손미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체를 찾아서 발견해서 관찰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동물이구나, 이거는 식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관찰의 학문이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조금 쳐다보게 되니까 세포 안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기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동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구나. 식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해를 하게 됐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DNA를 발견을 하게 되죠. 사실 DNA를 처음 발견한 학자는 독일의 화학자로서 프리드리 미셔라는 화학자였습니다. 1869년인데요. 거의 150년 전이죠. 이렇게 DNA를 발견을 했지만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 또는 이 DNA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수십 년, 60년 또는 80년 후에야 알게 됐죠. 이렇게 생명과학의 시작은 DNA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DNA 기능이 뭐다는 것을 이해를 함으로써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좀 더 연구하고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려고 하면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잘하면 외국어는 굉장히 잘하게 되겠죠. 생명과학은 아까 말씀드린 DNA를 얼마나 더 잘 이해를 하고 있고 DNA를 얼마나 더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생명과학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DNA 분야의 기술들을 살펴보면 DNA 읽기, DNA 조작하기, DNA를 합성하기 또는 DNA를 증폭하기 또는 최근에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DNA를 한두 개를 바꿔치기 하거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편집 기술, 이렇게 다양한 DNA 분야에서 기술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잘 구사를 한다 그러면 생명과학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너 대학 무슨 과를 갈래 할 때 나는 그 수학을 잘 몰라서 또는 화학을 잘 몰라서 생명과학을 또는 생물학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류가 공부하기 시작한 과학 분야는 제일 먼저 숫자였죠. 산수. 그래서 수학을 제일 먼저 공부하기 시작했고 수학을 이해를 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화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 물질들 간의 사이에 힘을 공부하는 것은 물리가 됐죠. 그럼 물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 물질들이 구성하고 있는 특히 신비로운 세포를 이제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이 가장 나중에 이해하기 시작했고 가장 나중에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세포를 발견하고 생물학이 발전한 거는 겨우 150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학, 화학, 물리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그 후에 생명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는 이와 같이 공부하는 순서는 일반 생물학 또는 일반 화학 이런 부분의 기초 부분을 공부한 뒤에 미생물학, 생화학,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그 후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공부하고 싶으면 바이러스학 또는 면역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면역학 이런 분야에 다양하게 공부를 생명과학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되죠. 심지어는 세포를 쳐다보지 않고 DNA를 만지지 않고 공부하는 바이오 정보학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겼는데 DNA를 잘 읽게 되니까 그거를 컴퓨터에 DNA 염기 서열을 순서를 넣고 컴퓨터 안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이오 정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학에는 어떤 과들이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물리를 공부하고 싶으면 물리과, 화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화학과를 가는데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화학교육과부터 생물교육과 또는 자연과학대에 있는 화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또는 공과대에 있는 생물과학을 공부하는 과도 있어요. 생물공학과, 발효공학과 또는 생물화학공학과 이런 부분들이 있죠. 농과대도 마찬가지로 있죠.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또는 의과대, 치과대도 있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전공 학과들이 있고요. 또는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면 많은 질문들이 어디까지 그냥 공부를 해야지 박사님처럼 연구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약을 해놨는데 학부, 학사만 졸업하거나 석사 졸업하거나 박사를 졸업해서 취직할 수 있는 직업군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 세 분야에 요구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부분이 가장 많냐면 석사급의 연구원을 가장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50%는 석사급, 30%는 박사급입니다. 학사 출신을 요구하는 경우는 20% 미만이에요. 여기에서 딱 알 수 있듯이 생명과학 분야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 경험까지 박사학위를 따면 대부분 다 연구원 또는 요즘에는 굉장히 이게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 창업해서 CEO가 되거나 창업해서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이 되거나 또는 요즘은 뭐 컨설팅, 뭐 변리사 또는 심지어는 벤처 투자의 심사역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생명과학 분야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학위를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실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하려고 하면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초 과목을 굉장히 충실히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융합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융합 분야에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명과학 분야는 화학이나 생화학이나 생물학이라는 기초적인 학문에 더 지식을 많이 쌓은 다음에 융합 분야를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전공 분야의 학과를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야 목표를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물의 다양성에 기반한 것처럼 분야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 또는 식물, 동물 또는 심지어는 인체도 분야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조금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분야가 실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실험실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실험과학입니다. 실험적으로 해봐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는 실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 저희 7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정말 많은 얘기들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요거를 싹 다 받아 적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스몰 가이드 정도 되죠, 요게? 네, 저 받아 적었어요. 네.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오늘 보여주신 이 PPT 내용이 정말 생명과학 분야의 진로를 생각하신다면 진짜 A부터 Z까지 쫙 정리해 주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진짜 근데 약간 놀라웠던 거는 생물학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학문의 변화, 수학, 그다음 화학, 물리, 생물학 그렇죠.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역사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그렇게 생물학이 발전됐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 두 번째 드는 궁금증은 뭐였냐면 그 뒤에 이어서 박사님 뭐라고 해주셨냐면 생물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네요. 갑자기 아이들 물리, 수학 헉 했는데 갑자기 생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걸 다 하라면 진짜 공부 다 해야 돼요, 선생님? 하면 되게 좋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세포 분야 또는 DNA 분야는 내가 조금 더 전문가가 되는 거고, 화학이나 수학 또는 물리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안 썼지만 요즘은 혼자 개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요즘은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협동 연구가 거의 그렇죠. 줄을 이루다 보니 거의, 네. 아이들의 그런 성격, 인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혼자 현미경을 보고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또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전문 분야를
더 열심히 하고 네. 주위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협업하는 게 더욱 중요하죠. 사실은 이 말씀 저희 진짜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모든 활동을 하거나 모든 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선생님 그냥 개별 과제 내주시면 안 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잘 못하는 친구도 잘 그렇죠. 하는 친구도 다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팀의 성과를 잘 내게 하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학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이들이 잘 제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거든요. 이 말 꼭 나중에 녹화한 걸 보여줘야겠어요. 필요하다고. 저도 이제 30년 동안 그 경험한 바인데 제가 아는 어떤 노 교수님, 80세가 넘으신 노 교수님이 미국에서 교수님으로 굉장히 오래 봉직을 하셨어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하는데 한 가지만 더 잘하면 좋겠다. 협업, 커뮤니케이션. 서로 사회성을 더욱 길러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를 통해서 그렇죠. 외국에 있는 교수들, 외국에 있는 연구자들,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과학을 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더 잘하는 SNS를 통해서라도 사회성을 기르면 정말 잘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으셨죠? 협업 중요하답니다. 모든 과제 그렇게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다만 이제 또 여기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 네. 이제 저희가 그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리는 물리학 전문가에게 수학은 수학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그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한 기본의 기본은 나는 생명과학에서 전문가지만 이 수학이나 물리에 대해서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무지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융합교육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왜 한우물을 깊게 팔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능력이 안 되니 그래서 융합교육이 강조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한우물을 깊게 파라가 아니라 그럼 넓게 파나?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깊고 넓게 파라. 네, 그래서 사실은. T자형 네, 문제가 되라는 맞습니다. 거죠. 개미굴을 이렇게 파라는 얘기. 네. 그리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뭐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하우보다는 nowhere,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또 있고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의 비율이 네. 학사는 20%, 석사 50%, 박사 30%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박사까지 이제 가는 동안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다 투자하는 건데요. 네. 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요. 그 새 직급으로 취직했을 경우에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대충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정확한 숫자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학사에서 석사로 가면 이제 그만큼 뛰고 네, 그렇죠. 석사에서 박사로 가면 또 그만큼 근데 그게 장기간 누적되면 꽤 큰 그렇죠. 금액이겠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박사로 가면 과거에는 되게 그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한정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이 연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소에 취직하거나 대학 교수로 가거나 그런데 아까 제가 좀 나열을 했지만 네네. 지금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학부만 졸업한 경우는 네. 이제 연구 보조원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본인이 더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제 박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건 이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업으로 삼고 싶다는 친구들은 학사로 최소한, 하는 것보다는 네, 석사까지는 석사 정도는 마치는 해야지 게 최소한. 이 분야에 왜냐하면 과거보다 현재의 기술이 워낙에 고도화됐거든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어려운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들을 정도로 분야도 다양해졌고 네. 그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생명과학은 실험과학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의 경험이 일단 이해하는데 생명과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석사 정도는 해야지만 생명과학 분야에서 관련된 직업을 직업을 잡고 얻을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생각합니다. 실험하려면 진짜 네. 체력도 좋아야겠어요. 그렇죠.